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54명 들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4,7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35명, 해외 유입은 19명입니다. 잠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17일 만에 이제 50명대인데요. 현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신규 확진자가 17일 만에 다시 5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신규 확진자는 54명인데요. 국내 발생이 35명이고 해외 유입이 19명. 그래서 국내 발생이 해외 유입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누적 확진자는 14,71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격리 중인 사람의 숫자는 623명으로 좀 치료에 있어서는 여유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증상이 심각한 위중증 환자의 숫자는 15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305명 그대로입니다. 국내 발생 해외 유입 다 합쳐서 이 확진 장소별로 좀 살펴보면요. 네. 경기도가 19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서울 15명, 그리고 광주 6명, 그리고 부산 4명, 대전, 충남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검역에서 8명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서울하고 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나온 것은 경기도 일부 교회 집단 발생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서울은 남대문 시장 관련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유입 19명의 경우에는요. 우즈베키스탄에서 8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네. 미국이 3명이 순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수도권에 많은 것이 이제 남대문 시장 관련하고 또 소규모 교회 관련인데 아마 이 내용도 이제 브리핑에 담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지금 수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해 관련해서도 이제 감염병 유행 위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예방이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지금 네. 수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예방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네. 홍수로 집이 침수된 경우에는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처럼 알겠습니다. 집에 남아있는 네. 음식물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자,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김강리 보건복지부 차관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8월 1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35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19명입니다. 환자는 지금까지 총 14,714명이며 현재 623분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어제 사망자는 없었고 현재까지의 사망자는 모두 305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경조사 시설, 방역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총리께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과 감염병 예방법 개정 공포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이번 주 금요일 의료계의 집단 휴진 예고와 관련하여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대화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으며 의사협회도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소규모 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이 대형 시장 상가 등으로 확산되고 부산에서도 학교, 어선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방역관리 경험을 토대로 환자 역학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서 감염 고리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 방역 노력을 철저하게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경기도 등 수도권과 부산의 주민들께서는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된 모임 등은 피해 주시고 다중 이용시설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경조사 시설의 방역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식사하면서 대화를 함에 따라 감염 전파의 위험이 높아 별도로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조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명절과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서 방역 수칙을 선제적으로 보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먼저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시설 책임자가 유족과 계약 체결 이전에 마스크 착용 의무와 음식 제공 간소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준수 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사전 설명 의무제를 도입합니다. 또 장례식장 출입구에 담당 관리자를 배치하여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QR코드 전자출입 명부 도입과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권고하였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혼식장의 뷔페식당, 출입자 명부 관리 등 결혼식장 방역 관리도 강화합니다. 우선 결혼식장에 포함되었던 식장 내의 뷔페식당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서 8월 19일 18시부터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설치 이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합니다. 뷔페 전문 음식점에서는 지난 6월 23일부터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였으나 결혼식장 내 부속 뷔페는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요청에 따른 조치입니다. 결혼식장에 대해서도 전자출입명부 권고, 방역수칙 안내방송 등을 실시하고 축의금 온라인 송부와 식사보다 답례품 제공 등 생활방역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감염에 취약한 환경인 음식점의 방역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덜어먹기가 가능한 도구의 비치와 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안심식당을 현재까지 4,362개소를 지정하여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안심식당 우수 사례를 토대로 다른 식당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식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렵습니다. 서울시의 종로구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6명인데 반해서 강원도는 18개의 시군구 가운데 절반인 9개 지역의 의사가 채 한 명도 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32개이며 이 가운데 8개 시군구는 동네 병원 응급실조차 없어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동네로 가야 응급진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에 대한 대비도 시급합니다. 10년 후에는 국민 4분 가운데 1분이 62세 이상이 되고 국민 2명 중 1명은 만성질환자로 예측되는 등 앞으로의 의료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의료 인력만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한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의사 인력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1인당 진찰 건수는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으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은 의사와 의료기관이 부족한 반면 서울과 수도권은 의사의 업무량이 과중해서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이중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의료계가 참여해왔던 여러 협의체 등에서 지역의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원하여 서울과 수도권 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논의만 지속하는 해묵은 과제로 남길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실질적으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모멘텀으로 삼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문제가 의과대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린다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배치하고 계속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첫째, 지역의 필요한 진료 과목에 의사를 배치하고 둘째,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선하며 셋째,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우수병원을 지정하고 재정적,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서 지역의사가 배출되기까지는 최소한 6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서 의대 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면서 지역 가산, 지역 우수병원 지정 등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귀담아 듣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의사단체를 비롯해서 병원계, 간호계 등 의료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균형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다소 규모가 부족할 수 있지만 의대 정원이 증원된 것을 환영하며 증원된 의사가 지역과 종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견고한 정책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사뿐만이 아니라 간호 인력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 전공의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도 결국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계에서 제기하신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도 함께 협의하며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8월 1일 정부에 의료계, 정부 간 공식 협의체를 포함한 5개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의료계 정부 간 공식 협의체인 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의료계의 요구사항과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며 금주 중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정부는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이 협의체 내에 지역의료 격차 해소 세부 분과를 구성해서 지역의사의 적정 배치 방안, 지역가산 수가 도입 방안, 지역 우수병원 추진 방안, 지역 내의 전공의 수련 내실화 등을 논의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의사협회에서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에 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프고 힘든 환자들에게 더 큰 고통과 피해를 줄지 모르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계가 고민하는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좀 현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이제 수도권 지역하고 부산인데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 교외에서의 감염이 이제 상가로 퍼진 거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대규모 시장으로 퍼진 양상인데요. 네.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서울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이 남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남대문 시장 케네디 상가에서 근무한 분이나 네. 아니면 다녀갔던 사람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분은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역 당국이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네. 또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게 케네디 상가에 있던 분이 또
남대문의 중앙상가에 있는 분하고 또 같이 식사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또 퍼진 양상이라서요. 이 추가 확진자가 나온 남대문시장 중앙상가의 경우 위험 기간이 8월 7일부터 8월 8일 양일간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검사를 또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 이 교회 관련 소모임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로 지금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반석교회, 그리고 기쁨 153교회, 경기도 김포시 주님의 샘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금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부산 상황 같은 경우는 학교 어선 관련해서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 유입의 국내 전파 의심 사례로 추정이 되고 있어. 아직 역학조사는 나온 건 아니죠? 네, 우리가 이제 신규 확진자를 정부에서 발표를 할 때 이제 해외 유입 사례하고 국내 발생 사례를 나눕니다. 그 이유가 해외 유입 사례는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발생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해외 유입 사례가 국내 발생으로 전파가 의심되는 사례가 지금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부산 서구 영진 607호 607 선박과 관련해서 격리 중인 선원 다수가 추가 확진된 사례가 나온 건데요. 여기 계신 분이요. 해외에서 입국해서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지인을 방문한 정황이 지금 의심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지금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부산 부경보건고등학교에서 평생 교육 강좌를 들었던 성인반 관련해서 집단 감염이 또 발생했는데요. 네. 주로 5, 60대 학생 30명 정도가 이제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참여한 학생과 가족 일부가 지금 다수 확진된 상황입니다. 어디서 감염이 시작됐는지는 마찬가지로 좀 역학조사가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의 수도권과 이제 부산에 계신 분들 특별히 이제 좀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는 당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과 결혼식장 관련해서 방역 수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또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관련해서 좀 보다 강화된 여러 가지 지침들이 언급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경조사 시절 추석 명절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이 장례식장을 쓰겠다 이 계약 체결을 하기 이전에 사전 설명 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장례식장 출입구에 이 담당 관리자를 배치하고 전자 출입 명부를 도입하거나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할 것을 권고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장 방역 관리도 또 강화를 합니다. 식장 내에 어떤 뷔페 식당과 관련해서 고위험 시설로 8월 19일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화가 됩니다. 네. 결혼식장 내에서 이 뷔페 식당에는 또 마찬가지로 전자 출입 명부를 도입하게끔 되고요. 방역 수칙 안내 방송을 해야 되고요. 또 축의금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갖다가 이용하도록 이게 권장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 아울러서요, 이제 방역 당국이 이제 식사 관련 이제 음식점을 통한 전염이 감염이 계속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심 식당과 관련된 4,362개소를 갖다 지정을 했고 이를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하고 더 많이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역대 가장 긴 장마로 수해 규모가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 재난지원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수해 지원 4차 추경은 지금 재원으로도 가능하다면서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0년 넘게 그대로였던 재난지원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재난으로 사망했을 때 지원금은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피해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올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던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 예비비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피해가 없을 거라고 판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결론 내리는 것은 섣부르지만 현재로서는 이 예비비가 소모되지 않을 걸로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재난지원 예산은 모두 2조 8천억 원 수준인데 여기에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을 합치면 가용자원이 6조 원 이상 될 걸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이번 수해 복구에 사용할 수는 없지만 재난지원금 인상분을 고려해도 현재로선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모든
가용한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태풍 피해 등이 추가로 발생해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는 만큼 추경 논의를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번 달 들어 열흘 넘게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33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으며 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민은 11개 시도에서 4,400여 세대 7,800여 명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000여 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침수 피해를 본 지역에서 침수 원인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강유역 일대 마을에서는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사실상 인재라고 성토하고 있는데요. 물을 방류하기 일주일 전에 용담댐은 홍수기 제한 수위에 도달했지만 수자원공사가 나흘간 방류량을 늘리지 않다가 폭우가 쏟아지는 날 갑자기 방류해 수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용담댐은 방류량을 초당 700톤에서 3,000톤으로 4배가량 늘렸습니다. 하류에 위치한 충남 금산과 충북 영동, 옥천, 전북 무주 등 4개 군에서 주택 220여 가구와 농경지 670여 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인삼 주 재배지인 금산 지역 한 군데만 인삼밭 200헥타르가 물에 잠겨 3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이 빠지고 난 인삼밭, 진흙벌로 변했습니다. 농민들은 3, 4년간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인삼 농사를 망치게 됐습니다. 수재민들은 이번 수해는 용담댐 방류로 일어난 인재라고 성토합니다. 비 올 때 물이 많이 내려올 때 같이 빼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았던 지난주 댐 수위를 낮출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집중호우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용담댐 저수율은 이미 홍수기 제한 수위인 85.3%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9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위험 수위를 한참 넘어선 겁니다. 수자원공사는 댐 관리 규정에 따라 당시 방류량을 늘려야 했지만 오히려 초당 300톤가량 흘려보내던 방류량을 45톤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나흘을 보냈다가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 7일에서야 뒤늦게 방류량을 700톤으로 늘렸고 제한 수위 100%를 넘어서자 결국 초당 3,000톤 방류가 시작됐고 댐 하류 일대 4개 시군 마을 39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방류량을 늘리지 말라는 민원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래프팅하는 업체들 좀 있고요. 펜션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류량이 늘어나게 되면 손님을 못 받으시는 거죠. 이게 위험하니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예비 방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저수용이죠, 주로. 네. 수자원 이제 용수댐인데 네. 용수댐이라고 하더라도 비가 많이 오면 넘칠 수가 있거든. 네. 그러니까 예비 방류를 반드시 해야죠. 이런 가운데 침수 피해를 입은 4개 지역 군수들은 오늘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해 수위 조절 실패에 공식 항의하고 피해 복구와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후원금 약 88억 원 가운데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용된 돈은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영덕 기자입니다. 지난 5년 동안의 나눔의 집 후원금은 약 88억 원. 이 가운데 할머니들이 사는 시설에서 사용한 돈은 불과 2억 원, 2.3%에 불과했습니다. 즉 거의 대부분 이 후원금은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 증언활동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토지 구입 등 재산 조성에는 30%인 26억 원이 쓰였습니다. 자녀 후원금은 다른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습적인 사기, 그리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 그리고 이것의 액수에 따라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에 대한 폭언 등 정서적 학대 의심 사례도 나왔습니다. 특히 나눔의 집 시설장은 할머니가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 제기를 했던 것들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요양보호사 나쁘다, 나한테 무슨 짓을 했다, 안 먹였다, 뭐 어떻게 했다라는 게 그거는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효력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발언 뒤에 거꾸로 할머니에게 시설을 옹호하는 인터뷰를 하도록 했다고 조사단은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이사진 해임과 시설장 교체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한 민간협의체를 만들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나눔의 집 측은 일단 정면 대응은 피했습니다. 나눔의 집은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으며 추후 조사 결과가 나오면 문제점을 개선하고 할머님들을 위한 나눔의 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법인 측은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이사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사회수석에 윤창열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청와대는 두 신임 수석 비서관이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한 채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사실상 1주택자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신임 수석 비서관은 내일 임명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으로 7월 취업자 수가 28만 명 가까이 감소하면서 실업자 수가 21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0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실업자 수는 4만 1천 명 늘어난 113만 8천 명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실업률은 0.1%포인트 오른 4%로 7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장마는 쉬어가지만 폭염 속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도와 남부지방에 이어 경기도와 충청도까지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한낮에 대구가 35도, 강릉과 대전이 33도, 서울과 광주가 3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적은 곳은 20, 많은 곳은 80mm 정도나 되겠습니다. 지금은 경남 남해안에 벼락과 함께 시간당 20mm 안팎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늦은 오후에는 중부지방에 시간당 30mm가 넘는 소나기가 퍼부는 곳이 있어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올 때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데다 습도가 높아 더욱 무덥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북한까지 올라가면서 내일까지는 중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 예보만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금요일에 중부지방은 다시 장맛비가 시작돼 일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올여름 장마는 역대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되겠습니다. 특히 그 사이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일부 충청도에 또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있어 장맛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